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했다. 그 자신이 썼던 수필은 자신의 감정 이런 걸 잘 살려서 써내려 갖고 자신의 삶의 주제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런 걸 잘 서술했다고 본다면, 사실 이 번역 작품 속에서의 그녀의 번역 능력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 온 가족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루이제 엘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책의 원제는 미터 데슬레븐스, 이제 미터라는 얘기는 인더 미들, 뭐 한가운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데슬레븐스 그러면 the life 미터 데슬레븐스, 생의 한가운데라는 이 책이 갑자기 생각난 거는, 우리 채널 콘텐츠 중에 그래도 조회수가 가장 높은 전혜린 평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콘텐츠를 제가 3부작으로 다루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전혜린의 삶이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에 주인공 니나를 모사해서 모방을 해서 살았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추앙한, 아니면 어쨌든 니나의 삶을 동경하는 가운데 살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셔서 나는 그때 한 30년 40년 전에지만 제가 읽었을 때, 당시에도 전혜린을 좋아했고 루이즈 엘린저의 이 책도 당연히 분명히 읽었을 거고요. 그랬는데 잔잔하게 느낌은 있었지만 이 주인공과 전혜린의 지향점이 같았다, 그런 생각은 별로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그럴까 하고서 이제 이 책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루이즈 엘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도 출판사도 많고 번역자도 많고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전혜린 번역의 루이즈 엘린저를 당연히 사게 됐죠. 왜냐하면 전혜린이라는 이름이 주는 영감, 전혜린 스피릿, 이런 게 좀 있어서 우리가 삶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까 한 그런 고민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삶을 놓고 방황한다거나 이럴 때에 어떤 좌표가 되어주는 정신적 지주가 이제 저는 전혜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전혜린이 32살에 요절을 했음에 또 불구하고 저는 이제 또 나이가 이제 60이 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야 전혜린 씨가 앞서갔으니까 누이뻘 되시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고 번역가 전혜린이 34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 또래인 거죠. 그런 세월이 흐른 후에 전혜린을 반추해 보니, 전혜린을 두고서 타이틀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문학가로서 소설을 많이 썼다거나 훌륭한 소설을 썼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시인이라거나 이렇지는 않고, 수필가 정도 그 시인 소설가에 비해서 그 수필가를 좀 낮추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문학적 자질 이런 면에선 특별히 소설의 구성력 아니면 시인의 문장력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수필가는 그래도 때로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남들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들, 서술들 이런 걸 써내려가면, 나 수필가요 이러는 게 크게 어렵진 않죠. 또 사실은 시인도 그렇죠. 이제 나도 시인이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고, 시라는 게 모두에게 이제 공감을 주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난이도로 보면 저는 어쨌든 소설가 넘버원, 그다음에 시인, 세 번째로 되기 쉬운 게 수필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근데 전혜린은
시인이라거나 소설가라거나 할 수는 없고, 굳이 문학 쪽에서 꼽자면 수필가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녀의 정신세계, 그녀가 지향했던 삶의 스탠스,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러를 만한,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추앙할 만한 그런 작가였음에 틀림없어서, 이왕이면 생애 한가운데를 읽어도 전혜린이 번역한 생애 한가운데를 읽고 싶었죠. 왜냐하면 사실 전혜린이 남긴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 수필집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정도, 그 다음에 번역 작품으로 이런 생애 한가운데, 그 다음에 이미륵 씨의 압록강은 흐른다, 그런 정도여서 다작을 하고 요절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혜린이 어떤 문장력을 구사하고 어떤 필치로 작품을 번역해 나가나, 어휘의 선택, 그녀의 수사력, 이런 거가 궁금해서 굳이 이제 전혜린 번역판을 이제 구하게 되고 읽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했다. 그 자신이 썼던 수필은 자신의 감정, 이런 걸 잘 살려서 써내려 갖고, 자신의 삶의 주제,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런 걸 잘 서술했다고 본다면, 사실 이 번역 작품 속에서의 그녀의 번역 능력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평론은 쉽죠. 자기 언어로 하면 되니까 원작을 소화해서 자신의 정신, 자신의 철학, 자신의 문장력으로 써내려가면 되니까 평론은 차라리 쉬운데, 번역은 원문이 있고 원문을 살리면서 또 원문이 추구했던 문학적인 맛, 이런 걸 살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작품 속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녀가 선택한 번역 문학으로서의 이 본문은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고 추앙했던 전혜린 씨가 남긴 번역 작품으로서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 아니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문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도 원문 번역을 좀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시도도 해봤고요. 번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작자가 생각이 있어서 선택한 문장 구조,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걸 잘 살려내는 기술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테고요. 둘째로는, 그러면서도 원문엔 충실했어도 우리가 문학을 대할 때 느끼는 기대감, 아니면 우리 문학에 가져야 할 그런 문학적 가치, 이런 게 이런 게 잘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재창조, 제2의 창작, 이런 고도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번역은 반역이다, 막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작품 속에서는 그런 걸 잘 못 살리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전혜린 씨가 문학 평론 강연,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 사상에 대해서 글을 썼거나 강연을 한다면 훌륭했겠지만, 전문 번역가로서는 그다지 숙달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문을 다 놓고서 저도 하지만 번역문을 다 만들었을 때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은 했지만, 그 번역문을 놓고서는 다시 재창조, 재생산, 고된 작업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해 놓고 나면 원문의 의미, 원문의 구성과는 별개로 자신이 오리지널 원작자가 마치 자신이 원작자가 된 느낌으로 진짜 원작자의 구성이나 내용은 다 살리는 가운데에 있어지만, 자신의 어휘력으로, 문장력과 문학적 감성으로
완전히 다시 살려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번역 냄새가 많이 나고, 원작자가 썼을 때에도 이런 맛이었을까를 반추해 보면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에 재창조 과정에서 자신의 필력으로 매끄럽게 유려하게 다시 살려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빨루파 특허 영어에서는 문학적 감성의 전달보다는 어학적 학습이 테마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철저하게 직역으로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영어 원어를 공부하기에 편할 정도의 구성을 갖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엄필칭 순수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철저하게 문학성이 되살아나도록 재구성해야 된다. 그게 저의 주관입니다. 그러면 원문 내에서 제가 전혜린 씨의 번역을 놓고서 좀 미흡하다 생각했던 부분, 감히 위대하신 전혜린 님의 번역 작품을 놓고서 이렇게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나이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저만의 소신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데미안에서도 새든 닭이든 간에 자신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려면 R이라는 기존의 세계를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온전한 세계가 창조가 된다. 이런 지론에서 봐도 전혜린이라는 R 속에 영양분은 고루 섭취하되, 그 R은 깨고서 나 자신이 나와야 온전한 성인으로서, 인격체로서 저도 이제 홀로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혜린의 번역이 어떤 느낌으로 부족하다 느꼈는지를 여러 열렬 팬들 앞에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느꼈던 점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 번역 원문은 잘 안 보이시니까 슬라이드로 스크린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매는 서로에 관해서 전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도 모른다. 제일 첫 문장이거든요. 이 주인공 자매인 거죠. 언니와 동생 니나 사이의 얘기를 언니가 이제 독백으로 해 나가는데, 자매는 서로에 관해서 전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도 모른다 했을 때, 저라면 자매는 서로에 관해 전부 알고 있거나, 둘 다 축약을 하든 어느 한쪽만 축약을 하든 해서 서로에 관해 전부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에 관해서 전부 알고 있거나, 아니면 더 심플하게는 서로에 관해 전부 알고 있거나 또는 조금도 모른다. 이렇게 간결하게 가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하는데, 늘 이렇게 뭐뭐에 관해서 이거를 자꾸 남발하는 거는 간결미를 해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도 나는 내 동생 니나에 관해 최근까지 아무것도 몰랐었다. 그게 낫지. 관해서 최근까지보다는 관해 최근까지, 이렇게 심플한 표현이 저는 더 좋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째 줄에도요, 니나가 몇 번이나 나에게 제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선언한 이후에 나는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이후에 써도 좋겠지만, 이후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이런 거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외국에 간 후로는, 여기서도 남편하고 같이 보다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외국에 간 후로는, 이런 게 좀 군더더기가 덜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나는 작년에 1000만 뜻밖에도 보다는 나는 작년 1000만 뜻밖에도,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거죠. 니나는 놀라울 만큼 변했었다. 이렇게 과거와 완료 표현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변했다, 변했었다, 이 과거와 완료 표현이 좀 어색하다. 변해 보였다, 차라리 이러는 게 낫겠다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니나는 매우 고급 옷을 매우 멋지게 입고 있었고, 이런 거요. 매우 고급 옷을 매우 멋지게 입었었고,
이런 것도 매우 고급 옷을 아주 멋지게 입었었고, 이런 게 좀 더 낫지. 매우 고급 옷을 매우 멋지게 입었었고, 이런 게 번역가로서 조금 매력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번역자라면 그렇게 안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웬 남자가 말을 걸었으나 니나는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대답조차도 보다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오기 전에 몇 잔을 마셨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마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면 마셨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어기 조사들을 너무 다 붙이는 거 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알 수가 없었다 보다는 알 수 없었다. 마셨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띄거나 둘 다 띄거나 이렇게 간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나는 이나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으나, 이렇게 말을 시작하기를 보다는 나는 니나가 말하기를 기다렸으나, 이런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거죠. 기차로 오늘 떠났겠어, 이런 것보다는 기차로 오늘 떠날 거야,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기다렸었는데 오지 않았어, 이렇게 과거 완료 표현, 여기서 나는 누구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 이래도 충분할 텐데, 이게 독일어 문법은 알고 거기에서는 과거 완료 표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완료 표현이 그렇게 철저하게 구사되는 편은, 특히 과거 완료는 그런 편이라 보여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몇 번이나 나는 이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었으나 보다는 쓰려 했었으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지는 않았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쓰려고 했었으나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동어 반복보다는 조금 동의어 변환이 좋은 기술이 아니냐, 이런. 나는 니나가 쓴 것이 사실은 다 자기 고백, 자기의 서술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철저하게 안 살려 쓰는데, 보면은 나는 이해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나는 니나에게, 그러나 나는 니나가, 계속해서 저술한 책을 샀고 니나가 기거하고 있었던 그러나 나는 니나가, 이게 이제 서양 언어들이, 유럽형 언어들이 영어를 포함해서요, 늘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는 영어 문장 구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이게 자신이 쓰는 고백체의 서술에서 너무 주어 나는을 계속 살려 쓰는 거, 이거는 문학가가 과감하게 한국어 스타일로 변환을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주제 넘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보았으나, 생각하려 해보았으나, 이런 거요. 생각하다라는 게 동사인데 보조동사 생각해 보려고 한 다음에 다시 보조동사 해 또 쓰고, 보았으나 또 쓰고, 생각하려 해보았으나, 이 정도만 해도 생각하다라는 동사에다가 다시 해보다의 이중 보조동사가 있는데, 생각해 보려고 해보았으나, 이런 거는 좋은 번역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녀의 생애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알았던가, 그녀의 생애에 관해 동생을 놓고서 그녀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그렇죠. 그의 생애에 대해서, 동생이니까 그 뒤에도 수도 없이 매 페이지마다 제가 보기에 내가 번역하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전혜린 씨한테 미안하고, 또 전혜린을 추앙하는 이제 팬분들께도 미안하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제 느낌에, 그래서 전혜린 님이 철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삶을 두고 견지한 자세, 모든 걸 제가 추앙하지만 전문 번역가로서는
흠이 있었다. 그러니까 흠이 있었으니 추앙을 거둬야 된다거나 그녀를 비판해야 된다거나 그녀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실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번역 스킬에서는 그 조금 부족했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너무 바쁜데 기회가 있어서 이 책을 전체 다 읽고서 감상 서평을 남길 수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